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당내 분위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금 이렇게 스물스물 또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를 많이 가졌을 텐데 거기다 더해서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니 국민들이 볼 때 죄가 되는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기소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거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저희는 커졌다라고 보죠. 다만 사실은 검찰 개혁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자기가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검찰총장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권력이 강한 데라 스스로한테 맡겨서는 하기가 어려운 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다음 정권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공수처라는 게 생겼고 또 검수 완박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지 하는 물음이 국민들로부터 많이 오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방향을 무조건 검찰을 견제하려고만 하는 그런 방향은 틀렸다. 틀렸다는 걸 자인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검찰은 악마고 검찰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휘둘리는 데기 때문에 이걸 개혁해야 한다.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글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뭐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소위 내란 목적 계엄 사태에서 왜 검찰에 대한 수사는 비어있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국가수사본부장도 입건되고 거기 압수수색 2번이나 당했어요. 근데 왜 비하폰 서버는 검찰에서는 그 압수수색을 왜 이렇게 그렇게 막고 있지? 국민들이 다 궁금해해요. 검찰에 내란이 묻어있는 거 아니냐. 이 궁금증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거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뭐 저는 왜 지금 공수처가 그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왜 공수처에서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검사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아쉬워요. 아쉽고 그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검찰이 보여준 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집권 세력에게는 조금 유화적인 모습을 네네네.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티가 덜 나게 했어요. 이렇게 티나게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검찰 개혁 내지는 뭐 형사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상태가 제가 보기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게 아닌 거로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지금 경찰과 검찰 사이에 서로 핑퐁을 쳐요, 사건을. 그리고 몇 년이 가도 끝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로 인해서 그냥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악이에요, 지금 시스템은.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제도 변화는 피할 수 없어 보여요. 아니 그래서 그 김용남 의원이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그때 자리에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검찰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참조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문재인 수석까지도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법무부 장관이 아주 그때로는 기수도 낮고 파격적인 분이 온 강동실 거예요. 장관이, 왜냐하면 법무부 과장들이 보통 그때 13기, 14기 정도였는데 그때 강동실 네,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고 기수 정도였거든요. 과장급 장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른바 그 관제대모 비슷하게 좀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간부들이 가라. 가고 그냥 저는 뒤에서 병풍 치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얘기를 그 현장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대통령 주위의 친인척이라든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부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할 시렵니까?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 이게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야 이거 사고 치고 있네라고 하고 하여튼 검사와의 대화는 끝나고 특히 그 앞에 앉아 있던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잘했다고 막 자화자찬을 하는 거고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대검에 있는 선배한테 그런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검사스럽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만들어져 분위기가 버렸다고. 안 좋아졌어요. 우리 기억을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되짚어 보면 검사스럽다는 말이 나왔거든.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검찰개혁 얘기 좀 해주시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차라리 아예 정말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버리든지 빙고. 과거같이 수사의 주재자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든지 수사를 끝까지 형사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라는 검사.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옛날 사법시험 보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옛날 수사 방식이 되게 익숙한데 지금은 상당히 좀 어중간하다 내지는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검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사실 특수부 수사는 말고는 일반 형사 사건은 많이 정착화돼서 수사는 그냥 경찰이 하고 맡기고, 본인들은 이제 법률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이라는 건 결국 견제하고 통제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도가 나빠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사법하는 경향이 짙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수사권을 그냥 경찰이 다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청처럼 된다고 했을 때 경찰은 그럼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비대해지는 조직에서 그걸 다 해야 될 텐데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그 수사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게 경찰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대공수사권 같은 것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잘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검찰이 밉다고 해서 검찰 축소하고 관할 뺏고 매 들고 거기만 생각하다가는 또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 문재인 정부 5년 때 그걸 봤기 때문에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도 탓이냐? 전 제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검찰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반인권적으로 하고 인권 침해적으로 하면 그거를 컨트롤하라는 거였거든요. 인권의 수호자였어요. 우리는 검찰을 인권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못해. 수사에서 사람 때려잡는 것만 검찰이 한다. 지난 5, 60년 동안 겪어온 게 그거라서 저는 오히려 검찰이 원래 검찰의 본연의 자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가 있으면 그거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이미 내놨거든요. 국가 수사 역량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한 군데로 모으자라고 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 난 수사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요. 이재명 대표가 세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신문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처분에도 네 번째 출석하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다시 불출석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건지 그리고 왜 불출석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본인 재판만 해도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이 사건도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재명 대표 본인을 꼭 그 자리에 불러야 되는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가져가서 봐도 되는데 검찰이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이제 괴롭힌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아니 형 국회의원이 저도 엄청 바빠요. 그날이 아마 이제 서해수 날 기념식에 가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또 거기 안 가면 또 거기 안 갔다고 또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법정으로 불러서 법정 감금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동일한 대우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액을 과태료로 부과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법원에서 오라는데 2번, 3번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바쁘다고 아까 국회의원이니까 바쁘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내가 사업상 바쁘니까 나 안 나가. 나 그냥 돈으로 때울래.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건 이제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혹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정에 나가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무죄가 다 선고되면 그 시간 다 돌려주실 거예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니 기소가 됐고 재판이 그래서- 진행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한 수사에서 관련자들 재판을 별도로 하는 것도 증인으로 다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수준의 재판 진행이면 저희가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가겠는데 제가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되면 한 번은 가시죠 라고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의 준법의식 내지는 헌법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이 판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임이 분명한데 많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나는 법을 잘 지킨다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죠. 저는 언젠가는 한번 가게 될 것 같아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날짜나 지금 시기상 가긴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 출석을 하거나 또는 뭐 서면 질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얘기는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거를 유감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얘기가 가야 돼요. 저 빼고 다른 분 다 못 가는데 못 갈 사정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섭섭하네요. 재판부도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이 없어 출석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